안녕하세요. 파리로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이 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김준영 저자를 초대해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그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것들은 또 무엇인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좀 독자 입장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뭐 1995년부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 월급의 80%를 투자하셨어요? 80%를 적금을 시작했죠,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자산이 없을 테니까 이제 종잣돈을 모으셨을 텐데, 근데 80%씩 하면 이게 생활 20% 가지고 생활이 되나요? 그때는 결혼전이니까 예. 그렇게 모았습니다. 아, 총각 때? 네, 총각 때는. 아, 무조건 종잣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돈을 모았잖아요. 이 돈을 모으기 시작할 때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종잣돈 얼마가 필요해. 얼마로 잡으셨어요, 종잣돈을? 처음에 1억으로 잡았습니다. 아, 1억으로? 네, 1995년도 당시에도? 네. 아, 직장생활을 하고 한 4년 반, 5년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요. 일찍 달성하셨네요. 네. 그 돈으로 첫 집을 샀거든요. 그게 큰 건 99년이었어요. 아, 그 집을 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2019년이니까 딱 20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간 부동산 쪽에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관련된 공부를 하시면서. 네, 맞습니다. 네. 월급에서 네. 80%라는 돈을 저금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생활이 좀 타이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뭐 힘든 점은 없었어요. 뭐 쓰고 싶은 것도 있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예, 물론 그렇죠. 저도 그 뭐 이렇게 이제 쇼윈도 예쁜 옷이 있으면은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지나갈 때마다 참고 하다 보니까 그 욕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넘기고 해서 이제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어떻게 했냐면은 월급의 80%를 모으고 그 다음에 매년 10년씩 그 10만 원씩 더 저금했어요. 월급 급여가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간에 무조건 10만 원씩. 작년에 100만 원 저금했으면 그 다음에 110만 원, 120만 원, 130만 원 매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수입이 그만큼 계속 늘어야 될 텐데. 수익이 늘지 않으면 소비를 줄였죠. 그렇게 해서 네. 계속 그렇게 그래서 돈을 모으셨다는. 4년 정도, 5년 정도 해서 종잣돈 1억을 정도 모았습니다. 아주 지독하게 모으셨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집을 구매를 하셨는데 뭐 미분양 아파트였다고. 네,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동산에 이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셨다고 네, 하는데 맞습니다. 구매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나요? 그때 99년도니까 아마 IMF가 끝날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미분양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사고 그 입주를 제가 하지 못하고 이제 세를 놨습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2년 사이에 거의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많이 그래서 올랐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뭐든지 투자하기 전에는 이제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또 역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뭘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아마 제일 좀 막막할 건데 네. 이제 책을 조금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책을 통해서 일단 그분들의 경험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그걸 해보고 아니면 또 이제 강연을 많이 들어보고 아니면 좋은 멘토가 있으면은 그 멘토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멘토가 없으면 이제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 좋은 멘토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좋은 막 투기 막 열심히 뭐 복부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좋은 멘토는 정도를 가르치는 분 같아요. 뭐 어떤 기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의 원리, 상승과 하락하는 원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 아마 좀 그래도 좋은 멘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왜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 이유가 뭡니까?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 거죠? 이건 공급에 있습니다. 음, 이 공급이 시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이라 그러면 실제 일반인들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네. 와닿지 않은데
공급을 단순히 공급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걸 주구로 연결시키면은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주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지금 문제가 그 가격으로 연결되고 그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가장 밑바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이 지금 현재 많이 됐는지 혹은 할 예정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요즘은 그게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 지금 입주 물량이랑 인허가 물량은 다 이제 인터넷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아, 인터넷 들어가서 그 네. 사이트를 찾아보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정부 사이트인가요? 인허가 물량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고 네. 뭐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 뭐 홈페이지에 이제 호갱노노나 뭐 부동산 시인 그런 데 지금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부동산을 보면은 하나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집이 오래되면 아파트가 됐든 오래되면 사실 낡은 집이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한국에서는 그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계속 가격이 높고 더 올라가고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공급에 있죠. 근데 신규로 들어오는 수요가 계속 있는데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집이 낡더라도 계속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부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공급을 풀지 않으면 절대 그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급을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주체가 누군가요? 일반 공급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공급과 정부에서 하는 공급이 있는데 그 규모 보면은 그 민간에서 훨씬 큽니다. 근데 민간에서 하는 공급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공급량이 줄고 늘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향은 훨씬 그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봐야 된다라는 게 결국 그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부의 정책 중에서도 공급에 대한 정책을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그 공급에 대한 정책이라면 뭘까요? 예를 들면은 뭐 3.2기 신도시를 뭐 발표한다, 뭐 어디다 짓는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게 그 이제 땅을 제공해야지 건설 사가 와서 이제 제공을 하니까요. 공급을 하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뭐 2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서 일산에 지어진다, 혹은 뭐 과천에 뭐 지어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3기인가요? 3기 예, 신도시. 3기 신도시죠. 예, 3기 신도시가 과천에 지어진다 이렇게 되면 어쨌건 이 수도권 지역은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이래서 대구라든가 이런 지방은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지방 공급 영향 관련해서. 없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그 지역 공급이 되는 그 지역에 이게 한정이 되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전국으로? 이 공급은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수량이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건 필요한 수량이 아니고 그 도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 수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넘는 공급을 하게 되면 시장에 소화를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 한계 수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무주택자, 그러니까 주택 자가 보급률이 뭐 몇 %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가 이제 1년에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요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결혼한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신규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가구가 생겼죠. 네. 그러니까 멸실 가구. 그런 분들이 매년 생겨요.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올 만큼 시장에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는데 그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원래 있던 주택값들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신규 공급이 안 되면은. 그래서 그것들이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한계 수요예요. 신규로 들어온 양보다 훨씬 많은 공급되면은 이 공급량을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그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이제 어떤 그 이제까지 추세하고는 좀 반대가는 어떤 변곡점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게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한 몇 년 동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광역시 정도에는 이 새롭게 들어온 수요의 한 3배 정도 물량이 연속으로 공급될 때 시장이 바뀌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누적 공급량이 어느 순간 되면은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데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3년 공급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근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서서히 배당하기 때문에 이 지표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공급량은 누적해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네. 그 외에 누적해서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게 되면은 미분양이 증가하든가 전세가가 떨어지든가 전세 수급이 떨어지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계들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변곡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곡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현재까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공급,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든가 이게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미분양을 보고 판단해도 되고, 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미분양은 현재의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지금 파악해서 우리가 투자를 먼저 하기 힘들고 공급이 가장 먼저 앞서기 때문에 공급량이 가장 먼저 앞서고 공급량을 보고 후행해서 미분양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량을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분양에서 공급량이 우리가 그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수는 공급이에요. 공급이 완성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미분양이 생기고 뭐 전세가 떨어지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선행 지표로 그 공급량은 그 정부의 어떤 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가면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아. 예,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 앞으로 3년간 몇 채가 더 분양이 될 것이다, 공급이 될 것이다. 네. 그 수치를 보고 네. 더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네. 혹은 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들이 점점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부동산 계속 갈 것이다. 이게 뭐 양쪽이 팽팽한 것 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준영 저자님은?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2035년에서 한 40년 정도는 아직도 가구 수가 늘거든요. 통계청에 발표된 바로는 지금 예상 가구 수가 2035년에서 40년까지는 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 가구 수가 늘 때까지는 그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느는 시점이 2035년까지라고요? 네, 계속 조금씩 늘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신생아 네. 그 출산율이 네. 뭐 지금 최저치로 막 떨어지고 있다 인구 이런 뭐 데이터가 막 나오는데 네. 어쨌건 그때까지는 현재 데이터상 35년도까지는 가구 수는 늘죠. 늘어난다. 지금 신생아들은 주택 구매하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매한 수요들이 늘고 있고 그 신생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구매할 때쯤 되면 줄겠죠. 네, 그때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 집을 가지신 분들이나 혹은 집을 사야 하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점이 네. 살 시점이냐, 있는 것도 팔아야 될 시점이냐. 왜냐면 요새 막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네. 뭐 위기 얘기도 나오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 수도권은 사야 되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사실은 지방은 공급이 많이 된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뭐 울산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주니까 이제 서서히 움직여야 되고. 그렇지. 공급량에 따라서 그 이제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시기를 정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그 말씀은 현재 서울 수도권 쪽에 공급량이 지금 부족하다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간? 2024년까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네.